자, 2주차 법인세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업연도에 대한 강의고요. 사업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그 기간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한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부르고요.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이랑 조금 비교하셔야 돼요. 뭐 부가가치세법이랑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법의 사업연도는 어땠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연도는 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연도는 변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7월 1일 날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왜? 이자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지 이 지금 개인의 소득세법상의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여전히 사업연도가 된다는 거. 예외는 출국과 사망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비거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고인이 되거나 이것밖에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지 멋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은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한 회계기간. 여러분들 여기서 정관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회사의 어떤 내부의 규칙 같은 것을 정해놓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의 내부 지침, 회사 내부의 법,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게 정관이에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한 회계기간. 정관은요, 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법에서 물론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회사 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사업연도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우리는 3개월마다 한 회계 기간으로 한 사업연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업연도예요. 그럼 얘는 법인세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얘 언제? 4월 31일 날. 30일이 되겠죠. 얘 언제? 7월 31일 날. 얘는 10월 30일 날. 31일이죠. 얘는 다음 연도 죄송해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는 6월 30일, 얘는 9월 30일, 얘는 12월 31일, 얘는 다음 연도 3월 31일.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연도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은 단서예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업연도를 2020년 1월 1일부터 3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요 따위 짓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요런 그 사장님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죽을 때까지 세금 낼 생각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사업연도 설정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사실 법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개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한번 정리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요 말이에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요 문구가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한 회계 연도로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 만약에 법령이나 정관에 그 정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따로 정해가지고 이거 법인 설립 신고할 때 신고한 사업 연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로 우리가 정해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하실 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칙과 이순이 다 어때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모든 규정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칙부터 3순위까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문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따로 별도로 정해서 신고한 사업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첫 번째 법령이나 정관 없으면 내가 신고한 사업연도, 그것도 없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조금 작은 예외가 있어요. 실무상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작은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대원칙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내가 정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보면 1년을 초과하는 범위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뒤에서 나오는 예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고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신설법인 볼게요. 최초 사업 개시일이 언제냐 하면 내국법인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설립 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날. 그 다음에 특례. 설립 등기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경우에는 최초 손익 발생인. 결국 이 두 개를 정리하면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겠죠. 더 언급할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이 사업연도에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자, 변경 신고. 만약에 9월 30일까지 내가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이 됩니다. 또 예를 안 들어드리면 나중에 이거 그 사례 문제 나왔을 때 틀리실까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안 좋게요. 2020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사업연도라고 한다면 원래 언제까지 해야 돼요? 9월 30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야겠죠. 자, 내가 만약에 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6월 말 결산법인으로 이렇게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9월 30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진행해 줘야만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대로 했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요 9월 30일까지 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커? 9월 30일까지 하지 않고요. 10월 15일 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9월 30일이라는 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한 거잖아요. 기한은 언제? 9월 30일. 변경 신고는 10월 15일 날 했잖아요, 지금. 기한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이 돼요. 자, 이 말은 이때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 2022년 이때부터 바뀐다라는 내용이죠. 요때 7월 1일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이때부터 이제 6월 말 결산법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변경 신고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고요. 제대로 변경 신고를 못했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설법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설법인은 어때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해진 대로 하던가 지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신고를 하던가 그것도 안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어쨌든 원칙이든 2순위든 3순위든 정해진 사업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해진 사업연도를 최초 사업연도에는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일단 무조건 한 사이클은 돌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연도를 정해놓고 1월 1일 날 사업 개시를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저 사업연도 변경하고 싶어요. 저 이번 연도부터 7월 1일자부터로 사업연도 변경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너무 정신없어지기 때문에 신설법인은 원칙이든 2순위든 3순위든 일단 정해지면 그 정해진 한 사이클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연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땐 변경 신고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예외적으로 근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예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을 한다. 이랬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 읽으면 뭔 말인지 100%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우리는 현재 사업연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기부터는 1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19일까지로 사업연도를 이렇게 약간 좀 빙신같이 변경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기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았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9월 30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면 2기부터 1월 20일부터 19일까지로 이렇게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겠죠. 그때 애매하게 붕뜬 기간이 존재를 해요. 어떠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자, 1기는 일단 2020년으로 해볼게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기로 했어요. 2기는 만약에 이 애매한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원칙은 별도의 사업연도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그리고 3기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때요 이거 사업연도가 19일이에요. 19일. 19일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하셔야 되고요. 법인세 신고까지 하셔야 되고요. 법인세 신고를 한번 하려면 그 절차가 얼마나 많고 결산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19일을 사업연도로 가지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기간도요. 변경된 사업연도 기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2기는 아예 없는 거고요. 이제 아이 또 크게 됐어. 2기는 없는 거고요. 아 요런 기능이 있었죠. 요거 별도의 사업연도로 인정하지 않고 요 3기가 2기로 바뀌고 얘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얘가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19일까지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1년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예외적으로 얘만 인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2기가 빙신같이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19일이 한 사업연도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세 신고, 계산, 결산, 조정이라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19일을 사업연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 요 애매한 기간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에 붕 뜬 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한 사업연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원래는 중간에 사업연도가 붕뜬 기간도 한 사업연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 이상이면 요 사업연도 붕뜬 사업연도 별도로 다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을 시켜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거 잘 들어보시고 2번 들어보시고 3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더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납세지 한번 볼게요. 자, 납세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거예요? 내가 세금을 어떤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했었죠. 그리고 내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무서에서 나한테 당신 세금 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장소가 납세지예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을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로서 법인의 납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내국법인인 경우엔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 이게 이제 법인세의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지점 이런 거 아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것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건데 너무 그냥 안 보고 가시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서 한번 일씩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의 지정이에요.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국세청장은 위에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납세지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우리의 본점을 뭐 여기다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그대로 거기다 설립하고 거기를 법인의 납세지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딱 봤을 때 납세지가 여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본점을 파주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딱 보니까 본점이 파주가 아니라 이거 강남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강남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세무서장은 못할까요? 세무서장은 당연히 못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금보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 경찰분들 있죠. 막 범인 잡을 때 뭐 니네 구역이니 우리 구역이니 하면서 막 법인 잡아가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무서도 서로 과세를 하고 싶어 하죠. 어떤 법인이 있을 때 이 법인을 우리의 관할로 더 드리고 싶어 하죠. 당연히. 왜?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좀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끼리 이렇게 네 구역이니 내 구역이니 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안 되고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잠깐 필기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의 이제 세무서가 있겠죠. 뭐 강남 세무서도 있을 거고요. 여기 뭐 고양 세무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 지역에 뭐 파주 세무서도 있을 거고요. 세무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관할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방청이라고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뭐 서초 세무서도 있을 거고 다 해가지고 얘는 이것도 지방청, 서울지방국세청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중부도 될 수 있고요, 뭐 인천도 될 수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밑에 I 부서에 이제 세무서가 이렇게 있고요. 관할 세무서가 일선에 이렇게 있고 이거 일선 세무서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그것들을 또 이렇게 위에서 관리를 하는 지방국세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국세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무서장은 법인의 납세지 지정이 불가능해요. 이러면 좀 과세권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 법인 뭐 왜 니네가 가져가냐? 이거 우리 건데 왜 네가 왜 파주에서 잘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왜 강남으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니네가 가져가 버리냐? 이렇게 하면 싸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돼요. 이 위에 분들만 납세지의 지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말을 해주면 되겠죠. 너 납세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고 여기 관할 구역에서 이제 너가 간섭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해당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기한 내에 미통지했을 경우에는 그냥 원래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굳이 본점이 강남인데 왜 파주에다가 본점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을까요? 요거는 국세보다는요. 뭐 요즘엔 국세도 그렇고요. 취득세가 일단 파주에다가 본점을 두면요. 취득세가 훨씬 적어요. 강남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남은요. 과밀 지역이에요. 그 과밀 억제권역에서 뭔가 본점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점을 설립할 때 드는 그런 취득세가 파주에 몇 배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끼려고 본점을 파주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령 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물론 업종별로 되고 안 되고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감면 혜택들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과밀억제권역들이 아닌 주변의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본점을 설립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본점이 강남이나 파주의 가라로 이렇게 사업장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세무서장이 아닌 그 위에 계시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의 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파주의 본점 등록을 취소를 하고 강남으로 본점을 이전시켜가지고 강제로 이전시키는 거죠. 해가지고 강남 세무서에서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의 변경이에요. 변경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정은 내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강제로 하는 거고요. 변경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본점을 파주에 뒀다가 고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가 내 본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점 옮겼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줘야겠죠. 언제?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단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굳이 방금 전에 봤던 납세지 변경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과세 사업자분들, 일반 사업자분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변경 신고는 하지 않는 게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사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학설과 규정 방식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을 가정을 했을 때 순자산 증가설과 포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시 우발적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소득 원천설은 계속 경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우리 저번 학기 때 소득세 공부하셨잖아요. 소득세는요. 계속 경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외적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도 과세를 하긴 하지만 그 근간이 되어 있는 건 소득 원천설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뭐 이런 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냥 법인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다 과세요. 이게 계속 경상적이건 일시 우발적인 건 난 모르겠고 너 돈 벌었으면 너의 자산이 증가를 했고 너가 소득이 생겼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법인세법의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돈 벌었으면 다 세금 내라. 요거. 오히려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포괄주의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법은요. 법에서 어떻게 과세를 규정을 하고 있냐면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서 이러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죠. 이게 열거주의예요. 열거된 것만 과세하니까 열거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게 열거주의예요. 포괄주의는 뭐? 법인세법엔요. 과세되는 소득을 별도로 열거를 해놓지 않아요. 비과세 소득만 열거를 해놓는 것이지 과세되는 소득은 별도로 열거를 해놓지가 않아요. 그냥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포괄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너가 돈이 생겼으면 다 과세할 거야. 이게 포괄주의예요. 열거 미열거 이런 거 없어요. 법인세법은. 계속적 경상적 일시적 우발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비과세로 내가 규정을 해놓은 거 빼고는 그냥 너 다 과세할 거야. 이게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의 개념이에요. 소득세법이랑 좀 다르죠. 소득세법은 범위를 정해놓고 자 소득세법은 이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이게 법의 테두리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은요. 나 이거 과세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득들은 이거 비과세예요. 그렇죠? 법인세법은요. 비과세가 요거예요. 요거 비과세. 요건 과세 안 할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법인세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개념을 조금 아시겠죠? 법인세법은 일부 이제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법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를 하겠다. 이게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법인세 1장, 법인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게 돼요. 제가 요거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복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소득세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